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이제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에 관련된 이제 효력 요건들을 하나씩 봅니다. 먼저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요건들을 보죠. 자,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해서 법률행위 목적을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내용에 있어서 이제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2번 보시면 목적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정된다. 근데 그 확정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를 할 때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할 때요. 법률행위 내용이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요. 그래서 X 물건 15억 원에 이렇게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요. 체결시. 법률행위 체결시죠. 성립 당시에 보통 확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립 시에,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자, 만약에 4월 30일 날 이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 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이제 물음표, 가로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4월 15일쯤에 공시지가가 만약 발표가 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시던 매매 계약을 하면서 사실 대금이라는 것이 부동산에 이렇게 가격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시가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로 할 것인가 협상을 하다가 흥정이 안 돼가지고 4월 15일 날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시지가 4월 15일 날 발표되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5일 날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4월 1일 날은 어떻습니까? 매매대금이 확정되지를 않았죠. 자, 그러면은 이 4월 1일 날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느냐 이거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 계약은요, 되도록이면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거래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력 요건들을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요.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바로 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건들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흠결이 생겼을 때 조금만 좀 부족하면은 다 무효다, 취소한다. 그러면은 계약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이 제대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되도록이면 유효가 돼야 거래가 안정이 되고요. 또 그 부동산 거래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요건들을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유효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요. 지금 당장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4월 30일 이때 이제 이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만 확정되면은 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반드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행기 전에 4월 15일 날은 적어도 확정되겠죠. 그래서 체결 당시에는 공시지가에 이해하겠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만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확정성은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확정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돼 확정된 다음에 이어 나오는 가능, 적법, 타당성 이런 것들은 다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확정만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 다만 해서요. 자, 법률행위 성립시 그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성립시니까 체결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여기서 사후라는 것은 장차 이행기까지를 의미합니다.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질 수도 충분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불확실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4월 15일 날 대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10억 원에 4월 1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은 돼 있죠. 자, 확정은 됐는데 문제는요. 4월 1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3월 15일 날 이게 토지였다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가요. 국가에서 수용을 해간 토지예요. 자,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어떤 행정 목적으로 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사법상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됩니다.
자, 토지가 존재하지만 사법상 거래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토지가, 그러니까 사적 생활 관계에서는 용을 사라져버린 거죠. 마치 물건이 사라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3월 15일 날 수용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하고 권리를 이전하라고 해봤자 이것은 권리가 체결 당시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한 거죠.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요, 권리로 인정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되는데 이미 이렇게 그 법률 행위가 이렇게 불가능했을 때, 즉 불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유효라고 해서 권리 의무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그래서 가능했을 때만 유효가 된다.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능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야 돼요. 이때 매매계약 당시에 가능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요. 이때 만약에요. 수용이 되는데요. 4월 1일 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월 15일 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월 15일 날 수용이 됐다고 해보죠. 자, 4월 15일 날 수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불능은 불능이죠. 4월 30일 날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현이 불가능해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능이 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요. 자, 매매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 1일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불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요. 매매계약 전에 이미 불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자, 매매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되는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후발적 불능 하는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로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시간이 거꾸로 가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매매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매매는 유효하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그 불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갑의 귀책 사유에서 불능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수용을 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갑의 귀책 사유인 건 아니죠.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불능이 됐을 때는 그 불능이 됨으로써 권리가 실현이 되지를 못하는데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요 유효하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는 우리의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확정된 이후에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자, 이때 불가능은요, 무효가 되는 불가능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목적의 그 가능성에서요. 자, 보죠. 첫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즉, 법률행위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이런 원시적 불능이 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밑에요, 밑에. 한편 해가지고요. 자, 성립 이후,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됐을 때, 실현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든지 위험 부담이 문제될 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게 무효의 의미인데요.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반지를 주기로 했는데 그 반지를 한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자, 물리적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이것을 찾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불능이라고 한다.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불능이라고 했을 때는 영구히 확정적으로 불능이었으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능해져 버리면 이건 불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만 불능이 된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자, 불능의 의미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후발적 불능만,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내용을요, 계약을 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불능인 것을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을 계약을 했을 거예요. 가능한 것을. 자, 그러면요. 자, 일단 확정되고요. 또 이게 가능합니다. 토지가 존재해요. 거래가 가능해요. 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매매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매매 계약에 법에서 허용돼야 됩니다.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을 때요. 자, 우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 그래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꾸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사지도 않으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계속 매수하면은 거리가 많은 것처럼 하게 되면은 투기가 돼가지고요. 가격이 거품이 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제 팔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요. 일정한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요. 그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공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 아니라 이제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 자, 매매를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 허가가 없이 만약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법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매매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 금지 규정, 허가 없이는 매매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 매매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는 이것은 권리의무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 내용이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적법성이 나오는 거죠. 자,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건데, 우리가 양가를 읽어보시면요, 법 규정은요,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요. 강행 규정이 있고, 법 규정에는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왜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까? 이것은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과 상관없이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 의무는 발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임의 규정은요, 왜 있냐면요, 당사자가 의사에 따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합의가 안 돼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었으면 개별적인 당사자가 이제 계약한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적용이 되지만은 계약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그 계약에 있어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지만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에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특약을 했을 때는 특약으로 가지만은 특약이 안 됐을 때 그 특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의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이 되고 특약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은 임의 규정과 배치되는 어떠한 특약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이제 우선해서 적용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래 행위를 할 때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법에서 금지해야 되겠죠. 자, 금지되고 있는 규정,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약정을 할 때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 법에서 금지,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런 것들, 이건 뭐겠습니까?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은 이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특약이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런 계약은 법으로 보호를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강행 규정이 이제 우선돼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규정, 강행 규정은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이죠. 자, 그런데 원칙은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특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적 자치는. 자, 그러나 다만 강행 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예외적인 규정이 됩니다. 이럴 때는 특약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예외적인 규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죠. 그러면은 적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효력은 발생해요. 특약대로. 그러나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특약, 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법해야 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대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은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임의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 즉 강행 규정에 적합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규정을 구별해 놨는데요.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임의 규정 보시면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요. 그 의사에 따라서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규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강행 규정으로는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 자,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는 특약까지 법적으로 이 사회가 보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을 의미하고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 없는 규정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법 규정이에요. 여러 규정이 있는데 거기 그 법 규정마다 이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법 조문을 읽으면서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다라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판례가요, 이게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제 헷갈릴 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 다툼이 생기면은 판례가 이제 판단하겠죠.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다. 자, 그렇게 해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강행 규정의 내용들은요, 보면은 대부분 보통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있죠. 강행 규정을 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하는 특약이면 특약,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능력에 관한 규정. 능력, 그래 뭐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강행 규정이 되고요. 제3자 내지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 이거는 사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과도 관련됐다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강행 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민법의 규정들은 원칙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만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행 규정입니다 라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원칙적으로 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요. 또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특별히 이렇게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판례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단락 보시면 이제 임의 규정이란 나오죠. 자,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특약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배제했다고 하더라도요, 임의 규정과 다른 특약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강행 규정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이건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 위반했을 경우에 그 효력마저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우리는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지만 효력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요. 단순히 단속만을 위한 규정이지 효력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는 규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요.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냥 유효로 봅니다. 근데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중의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음식들을 함부로 팔아서는 이제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 국민의 영향,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만 물건을 팔도록 하고 있어요. 음식 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음식을 팔았다고 해보죠. 라면을 팔았어요. 그래서 라면 팔고 음식점을 하려면요.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생 상태 이런 것에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독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만 라면을 팔아라라고 하게 되면 이건 강행 규정이 되겠죠. 선량 풍속과 관련되니까 국민의 보건 유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판매하는 행위 이것이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그러면 라면값 안 줘도 되느냐예요. 자, 법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그 라면집에서 라면 먹었다고 해서 라면값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죠. 라면값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규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속법규, 이게 행정법규, 행정적인 어떤 단속을 위한 규정들은 공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요, 위반했다고 하더라도요, 예,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봐요. 다만 이것은 단속을 위한 거죠. 이런 걸 팔지 말도록 미리 단속을 위한 규정이지, 위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까지 무효로 하겠다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갑에게 뭐 벌금이라든지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이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에서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나누게 되는데, 다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효력 규정 위반 행위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효력 규정 행위만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강행 규정이 있어요. 단속 규정이 있죠. 자, 이에 대하여 강행 규정 중에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행위요.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을 뿐 사법상 효과는 영향이 없는데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밑에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어떤 중간생략 등기 규정 위반 행위요. 중간생략 등기는 투기라든지 또는 탈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를 시키지만은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판례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속 규정들은요, 다 행정법에가 있어요. 행정법규. 행정법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행정법 배우시죠? 그러면 행정법 파트 규정이 이제 단속 규정이고요. 자, 사법, 특히 민법이죠. 민법에 있는 강행 규정은요,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민법을 할 때는요, 민법에서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밑에 세 번째 줄 판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자,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이 잡종재산이라고 해보죠. 자,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공익, 그 행정 목적이 아니면서도 그냥 괜히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뭐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그 미군기지 건설이 백주여가 됐어요. 백주여가 됐으면 미군기지 건설하면서 여러 토지를 수용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근데 이 백주여가 됐으니까요.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용할 때 나갔던 돈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겠죠.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행정 목적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을 이제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잡종재산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겠죠. 매각. 자, 매각을 할 때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매각을 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보죠.
자, 이 사람이 매각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사버리면 어떻습니까? 싸게 사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팔면 싸게 사버리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싸게 사버리면요. 세금이 어떻습니까? 걷어들여야 될 것이 못 걷어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일반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국고가 충당이 되고 국가가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강행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갑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무효로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에서는 이 공무원이 사는 것을 금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법을 보니까 아, 공무원이 자기가 내가 스스로 사는 것만 금지되어 있더라. 그랬더니 자기 친구 아니면 아내, 가족을 이용해서 삽니다. 돈은 뒤에서 대고요.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떻게 돼요? 싸게 팔아가지고 똑같은 어떤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그 법을 위반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 위반, 탈법행위라고 해요. 그럼 탈법행위 이런 것도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되겠죠. 무효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요. 그 내용에 이제 밑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적법성도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타당성도 마찬가지고요, 법률행위 당시니까 매매 계약 체결시,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법했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적법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토지거래허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다른 거니까 뒤에서 다시 할 것인데, 일반적인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적법성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 개정에서 적법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무효예요. 그러나 이때 유효였으면요, 그 이후에 법 개정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체결시, 법률행위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적법성도 판단한다. 그러니까 확정성만 제외하고는요, 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네 번째로 번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사회적 타당성.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주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돼서는 자, 확정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장차 이행기까지 기준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가능과 관련돼서는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만 무효다. 그리고 강행규정 중에서도 효력규정 위반만 무효고 직접적 위반뿐만 아니라 간접적 위반인 탈법행위를 위반했을 때도 무효다. 자, 요거 포인트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인데 사회적 타당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인데 이 부분이 중간에 끊기면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회적 타당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